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배우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배움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인간의 학습 능력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해부하다. 스타니슬라스 드엔 지음, 엄성수 옮김, 로크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앞날개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재능, 배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명한 인지신경과학자가 밝히는 배움의 놀라운 비밀. 인간은 매우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추지도 않았으나 지구상 최고의 생명체로 군림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습 능력일 것이다. 인간은 다른 그 어떤 생물보다 탁월한 배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일도, 말이나 글을 통해 소통하는 일도 인간이 배움의 능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다는 것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명한 인지신경과학자 스타니슬라스 드엔은 이 책에서 배움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배움이란 무엇인지 7가지 정의를 제시하여 배움이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우리네가 배우는 과정과 아기가 결코 빈 서판이 아닌 선험적으로 배우는 능력을 타고났음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움의 재능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 하나만으로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서문. 2009년 9월 나는 한 놀라운 아이를 만났고 그 바람에 배움에 대한 내 생각을 과감히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사라병원 신경재활센터를 방문 중이었다. 브라질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어가 설계한 독특한 흰색 건물이 눈길을 끄는 사라병원은 10년 가까이 내 연구소와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병원 원장인 루치아 브라가 내게 자기 환자들 중 펠리페라는 남자아이를 만나보라고 했다. 당시 7살밖에 안 됐던 아이는 방편생 이상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있었다. 루치아 브라가는 그 애가 4살 때 거리에서 총격을 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브라질에선 그리 드문 사건도 아니었다. 빗나간 총알 하나가 그 아이의 척수를 갈랐고 아이는 거의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총알은 시각을 관장하는 뇌 부위까지 파괴해 시력도 완전히 잃었다. 또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목 아래쪽 기관에 구멍을 내야 했다. 이후 3년 넘게 아이는 관처럼 무기력한 몸 안에 갇혀 병실 안에서 살아야 했다. 펠리페의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이제 곧 만신창이가 된 아이를 만나야 한다며 마음을 다지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결국 펠리페를 만났는데 활력이 넘쳐 계속 조절되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은 7살짜리 사내아이. 연애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랑스런 어린 꼬마였다. 아이는 풍부한 어휘로 막힘없이 얘기를 이어나갔고 프랑스에 대한 짓궂은 질문들도 던졌다. 나는 아이가 늘 언어에 아주 관심이 많으며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3개 언어의 어휘를 늘리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눈도 멀었고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했지만 아이는 자기 자신의 소설들을 쓰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그래서 병원 의료진도 아이에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고 한다. 몇 개월 만에 펠리페는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들을 받아 적게 하는 법을 배웠고 그런 다음 컴퓨터 및 사운드 카드에 연결된 특수한 키보드를 이용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소아과 의사들과
언어 치료사들이 교대로 아이의 침대 옆을 지켰고 그렇게 아이의 이야기를 실제 점자책들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 책들에는 아이가 미세한 촉각을 이용해 손가락들로 그린 양각 사파들도 들어갔다. 펠리페의 이야기들은 남녀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여느 어린 사내아이들처럼 꿈속에서 보는 산과 호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펠리페와의 만남에서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 뇌의 가장 위대한 재능일 수도 있는 배우는 능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존재 자체가 신경과학계의 큰 도전 과제인 한 아이가 있다. 우리 뇌의 인지 능력들은 그 아이가 겪은 그 엄청난 환경의 대변화에 대체 어떻게 대처할까? 서로 겪는 감각 경험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펠리페와 나는 어떻게 같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배우는지와 거의 관계없이 서로 다른 우리 인간의 뇌들은 어떻게 같은 개념들로 수렴될까?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경험론자들이다. 영국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 존 로크를 비롯한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지식을 받아들인다고 추정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피질 회로의 핵심적인 특성은 가소성, 즉 외부 입력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실제로 뉴런, 즉 신경세포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에 따라 자신의 시냅스를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만일 그게 뇌의 주요 동력원이라면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입력과 동적 입력을 박탈당한 우리의 어린 펠리페는 모든 능력이 제한된 인간으로 전락했어야 옳다. 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에 그 아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인지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펠리페의 경우는 결코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모두들 헬렌 켈러와 마리 웨르탱의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두 여성 다 귀와 눈이 먼 채로 태어났지만 오랜 세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산 뒤 수화를 배웠고 결국 뛰어난 사상가이자 작가가 되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배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길 바란다. 그들 중 하나가 엠마누엘 지륵수다. 그는 7살 때부터 눈이 멀었지만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되었다. 그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에 빗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기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그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앞도 못 보는 그는 대체 어떻게 그 추상적인 대수기하학 공간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보이지도 않는 평면과 구체와 부피를 맘껏 가지고 놀 수 있었을까?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도 다른 수학자들과 같은 뇌 회로를 사용했다. 하지만 시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각 피질은 활동을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적 사고에 적절하게 발전하였다. 나는 젊은 화가 니코의 이야기도 들려줄 것이다. 그는 파리 마르모탕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모네의 유명한 그림 인상 해돋이를 아주 뛰어난 솜씨로 재현해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그건 그가 뇌의 한쪽 반, 즉 좌뇌만 가지고 해낸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운해는 3살 때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 결국 니코의 뇌는 그의 모든 재능을 반쪽 뇌 안에 꽉꽉 밀어넣는 법을 배운 것이다. 보통 운해가 관장한다고 알려진 말하고 쓰고 읽는 능력은 물론 선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능력까지 좌뇌에 밀어넣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는 또 컴퓨터 과학과 휠체어 펜싱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특히 휠체어 펜싱은 스페인 챔피언 자리에까지 올랐다. 좌뇌와 우뇌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모두 잊어라. 니코의 삶은 누구든
은혜 없이도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뇌 과소성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우리는 또 악명 높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스티의 고아원들도 방문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방임 상태에 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 한두 살이 되기 전 입양된 몇몇 아이들은 거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다. 이 모든 예들은 인간 두뇌의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준다. 눈이 멀거나 한쪽 뇌를 잃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의 심각한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언어 능력, 읽기 능력, 수학 능력, 예술적 창의력은 그 어떤 영장류에게도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재능으로 한쪽 뇌가 제거되거나 시각 또는 운동 능력을 상실한 큰 부상에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인간의 뇌가 스스로 변화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배움은 꼭 필요한 기능이며 그래서 인간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판이한 반대 사례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사례들도 볼 것이다. 간단한 단어도 읽지 못하는 실독증 경우를 생각해보자. 나는 그간 개인적으로 실독증에 걸린 여러 성인들을 연구해 왔는데 그들은 모두 원래 글을 잘 읽었으나 갑자기 뇌의 특정 부위에 가벼운 타격을 받아 개나 고양이 같은 간단한 단어도 해독하지 못하게 되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의 애독자로 3개 국어를 구사하던 똑똑한 여성이 생각난다. 그녀는 뇌 손상을 입은 뒤 매일 보던 르몽드의 기사들이 전부 히브리어처럼 낯설게 보인다며 비통해했다. 그러나 읽는 법을 다시 배우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적어도 그녀가 겪은 뇌 충격보다 강력했다. 그러나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읽기 능력은 여전히 유치원 아이의 읽기 능력을 넘지 못해 한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데 몇 초가 걸렸고 단어를 다 읽으려면 여전히 더듬더듬 거렸다. 그녀는 왜 배우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난독증이나 난산증 또는 통합운동장애를 가진 아이 중 일부는 읽기나 계산 또는 쓰기에 비슷하게 절망적 상태를 보이는데 또 다른 일부 아이는 그런 일들을 쉽게 잘할까? 뇌 과소성은 변덕스러워 보인다. 어떤 때는 아주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도와주지만 어떤 때는 원래 총명하고 동기부여도 잘 되던 아이나 성인을 아주 무기력한 장애 상태로 몰아넣는다. 특정 뇌 회로들과 관련이 있을까? 그 특정 회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소성을 잃는 걸까? 가소성을 되찾을 수도 있을까? 가소성을 좌지우지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뇌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 내내 그렇게 뛰어난 효율성을 보일까? 대체 어떤 알고리즘이 우리 인간의 뇌 회로들로 하여금 세상을 묘사하게 만들까? 인간의 뇌 회로들을 제대로 알면 보다 잘, 보다 빨리 배우는 데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인간의 뇌 회로들로부터 영감을 끌어내 보다 효율적인 기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흉내내거나 심지어 우리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모든 의문이 이 책에서 내가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 및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을 통해 그 답을 구하려는 것들이다. 왜 배우나?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 배우는 능력 자체가 각종 의문들을 제기한다. 우리 아이들이 아테나 여신처럼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하고 생각할 줄 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테나는 완전히 다 성장한 몸으로 무장한 채 큰 함성을 지르며 제우스의 두개골 안에서 세상으로 튀어나왔다. 우리는 왜 아테나처럼 이미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나
생존에 필요한 지식들로 무장한 채 태어나지 않은 걸까? 다윈이 주장한 삶의 투쟁에 따르더라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하고 완전히 성숙된 상태로 태어나는 동물이 결국 적자 생존의 정글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지 않을까? 대체 왜 진화는 배움 또는 학습이라는 걸 만들어냈을까? 그 의문에 대한 내 답은 간단하다. 뇌를 미리 완전히 프로그래밍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정말 불가능할까? 그렇다. 만일 우리의 DNA가 우리 지식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전부 명시해야 한다면 필요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염색체 23쌍 안에는 30억 쌍의 문자들, 즉 A, C, GT가 들어가 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나타낼까? 정보는 비트로서 0 또는 1로 조합된 이진수로 측정된다. 4종류의 게놈 코드 문자는 각기 2비트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DNA 안에서는 총 60억 비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잊지 말라. 오늘날의 컴퓨터는 바이트로 나타내며 1바이트 안에는 8비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인간 게놈은 약 750메가바이트로 줄일 수 있고 그 정보 용량은 구식이 된 CD-ROM이나 조그만 USB 정도밖에 안 된다. 이는 우리의 DNA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많은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얼마 안 되지만 수백만 년간 유전되어 온 이 정보들을 가지고 원래 한 개의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게놈이 우리 몸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간과 신장, 근육은 물론 뇌 속 모든 세포의 모든 분자에 대한, 그리고 860억 개의 뉴런, 천조의 연결 갈래 등에 대한 계획을 짠다. 대체 우리의 게놈이 어떻게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각 신경 연결이 단 1비트로 암호화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뇌의 능력은 100테라바이트 또는 우리 게놈 속 정보의 10만 배나 된다. 여기서 우리 뇌는 그걸 만드는 건축가의 도면보다 10만 배나 더 많은 세부사항이 담긴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되어버리는 묘한 역설에 직면한다. 내가 보기에 결국 답은 한 가지다. 뇌라는 건축물의 뼈대는 건축가의 지침, 우리의 게놈, 게놈에 따라 세워지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별도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몫이며 그 관리자가 도면을 지형, 즉 환경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뇌를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다 프로그래밍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며 그래서 유전자들의 작업을 돕기 위한 배움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주장은 동물의 세계에서 배움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지렁이나 초파리, 해삼처럼 뇌피질이 없는 단순한 생물들조차 많은 행동을 배운다. 선충이라는 작은 벌레를 예로 들어보자. 길이가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동물은 지난 20여 년간 실험실의 스타가 되었다. 그건 이 동물의 구조가 유전자 결정론을 두드러지게 반영하는 데다가 더없이 세세한 면들까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충 표본은 302개의 뉴런을 포함해 정확히 959개의 세포를 갖고 있으며 그 뉴런, 즉 신경세포들의 연결 상태는 이미 다 잘 알려져 있고 재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충도 배운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선충을 앞뒤로 헤엄이나 칠 수 있는 로봇 같은 유기체로 보았으나 이후 적어도 두 가지 능력인 습관 능력과 연계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습관 능력이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해 마침내 그 자극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능력이다. 연계 능력은 환경의 일부를 보고 먹이나 위험의 원천을 예측하고 알아내며 기억하는 능력이다. 선충은 연계 능력의 챔피언이다. 예전의 맛,
냄새, 온도가 어떤 먹이와 연관되어 있는지, 또 어떤 역겨운 분자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기억할 줄 알며 그 정보를 활용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헤쳐나갈 최적의 길을 선택한다. 이처럼 적은 수의 신경세포들을 가진 벌레 행동이라면 완전히 사전 프로그래밍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게 생존에 도움이 되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훨씬 낫다. 유전학적으로 똑같은 유기체라고 반드시 똑같은 환경을 만나진 않는다. 선충은 자신이 있는 장소의 밀도, 화학 성분, 온도에 맞춰 신속히 적응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은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신속히 적응해야 한다. 아주 효율적인 다윈의 알고리즘인 자연선택 법칙은 각 유기체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지만 그러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전에는 적절한 적응을 못해 해당 종의 전 세대가 죽어야 하며 그러다 유리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그 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에 배우는 능력은 훨씬 빨리 효과가 나타나 단 몇 분 안에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이 점이 바로 배움의 진수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배움의 능력이 진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울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신의 게놈을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자연선택의 법칙은 배움이 생겨난 걸 반겼다. 그리고 진화된 알고리즘 덕에 좋은 전략도 알게 됐다. 몸의 특정 매개 변수들은 신속히 변화시키면 아주 변덕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물질계의 여러 현상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중력은 어디서나 작용하는 보편 현상이며 빛과 소리의 전달도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귀와 눈이 어떻게 자라는지, 전정기관에서 우리 몸의 가속도를 추적하는 비로가 어떻게 자라는지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모두 유전학적으로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눈 사이 간격, 팔다리의 무게와 길이, 목소리의 음높이 같은 많은 매개 변수가 변화하며 뇌는 그런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뇌는 타협의 결과이다.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의 진화를 거친 뇌 회로를 유전학적으로 물려받았지만 어쩌면 경험으로 그 초창기의 능력들을 개선하는 아주 복잡한 학습 알고리즘까지 물려받았는지 모른다. 호모 도센스. 인간 특유의 재능들을 한마디로 줄여야 한다면 나는 배움이라는 말로 줄일 것이다. 인간은 단순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도센스, 즉 스스로 가르치는 종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것들은 유전자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배워야 했다. 인간 외에는 그 어떤 동물도 자신들의 생태계를,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초원 지대부터 사막, 산, 섬, 극지의 만년설 지역, 동굴 주거지, 도시, 그리고 심지어 지구 밖 우주 공간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불과 몇천 년 사이에 그렇게 철저히 바꿔놓지 않았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배움이다. 불을 피우고 석기를 만드는 일부터 농사 짓고 탐험하고 핵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자기 재창조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성취의 뿌리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각종 가설을 세우고 그중 우리 환경에 맞는 가설을 골라내는 우리의 뇌의 비상한 능력이 그것이다.
배움은 인간이 올린 개가이다. 우리 뇌에서는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가 환경과 언어, 문화, 부모, 그리고 음식에 마음껏 적응하며 신중히 선택되고 있다. 다윈의 알고리즘은 그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뇌 회로가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야 하고 또 환경에 열린 상태로 남겨져야 하는지 신중히 결정한다. 인간의 경우 배움은 특히 더 중요한데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 어린 시절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독특한 언어 및 수학 능력을 갖고 있어 배움을 통해 방대한 가설에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 이제 인류는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배움이라는 뛰어난 인간 능력을 훨씬 발전시킬 수 있음을 발견한다. 교육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간 외 그 어떤 동물도 따로 시간을 내 자손의 발전과 문제점, 잘못을 가려 적극적으로 자손을 가르치지 않는다.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교육을 체계하는 기관인 학교의 발명으로 인간의 뇌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한 아이들의 뇌가 가진 엄청난 가소성을 활용하면 뇌에 최대한 많은 정보와 재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수세기에 걸쳐 학교 시스템은 효율성 면에서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점점 더 어린 시절로부터 학교 교육을 시작해 이제 전체 교육기간이 15년이 넘었다. 더 많은 뇌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학은 우리의 뇌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정제소와 같은 곳이다. 교육은 뇌의 주 가속 장치이다. 그러니 정부의 관심 사업 가운데 교육이 최상단에 위치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교육이 없다면 뇌의 피질 회로는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상태에 머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처럼 복잡해진 것도 실은 뇌 피질이 교육 덕에 읽기, 쓰기, 계산, 대수학, 음악, 시간 및 공간 감각, 기억력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단기 기억력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읽고 쓸 줄 모르는 성인의 단기 기억력보다 2배 가까이 좋다는 사실을 아는가? 교육을 받고 글을 읽고 쓰는 법을 1년 더 배울 때마다 IQ가 몇씩 올라간다는 사실도 아는가? 배우는 걸 배우기. 교육은 이미 상단 수준에 올라있는 우리 뇌의 기능들을 확대시킨다. 그렇다면 뇌 기능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뇌의 학습 알고리즘을 만지작거리지만 배우는 방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직감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원칙을 설명해 준 적이 없고 반대로 잊어버리고 에러, 즉 실수를 범하는 원칙도 설명해 준 적이 없다. 과학적 지식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유감이다. 영국 교육기부재단이 만든 뛰어난 웹사이트에는 가장 성공적인 교육적 개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메타인지 학습은 아주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 배우는 걸 배우는 것은 학문적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행히 이제 우리는 배우는 과정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컴퓨터 과학, 신경생물학,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진행해온 연구 결과로 내가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관련 뇌회로, 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리고 인간에게만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가 대체로 다 밝혀졌다. 이 책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덮을 때쯤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훨씬 많이 알기를 바란다. 나는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 자기 뇌의 잠재력과 한계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인지과학은 우리 정신의 알고리즘과 뇌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냄으로써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자기 성찰을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생각들을 만드는 미묘한 신경세포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해 필요와 목표, 그리고 바람을 최대한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배우는 과정을 규명하는 새로운 과학은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 직업으로 삼는 모든 사람, 즉 교사 및 교육자의 관련이 깊다. 나는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정신적 모델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누구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럼 대체 어떤 직관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을 따라야 할까? 또한 배우는 능력을 키우는데 어떤 요소들이 도움이 될까? 인지신경과학이 모든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덕에 우리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뇌구조, 그러니까 다른 유인원들과 판이하게 다른 호모 사피엔스의 뇌를 가지고 삶을 시작한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인간의 뇌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게놈의 특성과 초기 뇌 발달 단계에서의 차이 때문에 저마다 장점도 배우는 속도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학습 알고리즘들이 같듯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뇌 회로는 같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어떤 교사도 절대 무시해선 안 되는 기본 원칙들이 있다. 이 책에서 많은 예들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어린아이는 언어, 산수, 논리, 확률 분야에서 수상적 직관을 공유하며 이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때 토대가 된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주의, 적극적 참여, 에러 피드백, 매일의 반복과 밤사이의 통합 사이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데 나는 이 네 요소들을 배움의 네 기둥이라 부른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네 요소들이 아이와 어른 모두의 뇌에 존재하는 보편적 인간 학습 알고리즘의 토대이다. 동시에 우리 뇌는 개인차를 보이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난독증, 난산증, 통합운동장애, 주의력 장애 같은 발달상의 병리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아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런 특이 현상이 일어나는 공통된 뇌구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으며 그런 현상을 찾아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처럼 점점 발전하는 과학적 지식을 널리 알려 모든 교사와 부모가 최적의 교육 전략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 중 하나이다. 아이들이 저마다 아는 것들은 아주 다르지만 학습 알고리즘은 동일하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교육 전략은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전략들은 더 높은 집중력, 인내심, 체계성, 에러에 대한 용납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에러, 즉 실수에 대한 용납이 아주 중요하다. 에러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에러에 대해 교정보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신감과 호기심을 잃는다. 전 세계 많은 학교에서 에러 피드백은 처벌 및 낙인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뒤에서 나는 이런 혼란을 영구화시키는 학교 점수의 폐해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뇌의 학습 잠재력을 파괴하지만 두려움 없는 환경을 뇌에 제공하면 뇌 과소성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릴 수 있다. 동시에 뇌의 감정적 면과 인지적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육에 진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지신경과학은 이 두 가지 면을 배움이란 이름의 칵테일의 필수라고 본다. 기계들의 도전. 오늘날 인간지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인간이 더 이상 유일한 학습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지식 분야에서 학습 알고리즘들이
유일무이한 인간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 그런 알고리즘 덕에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얼굴과 음성을 인식하고 연설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외국어를 번역하고 기계들을 제어하고 체스는 물론 바둑 같은 게임까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 머신러닝은 이제 수십억 달러 가치를 지닌 산업 분야가 되었고 점점 더 인간의 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인공학습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작동할까? 그 원칙들이 배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인공학습 알고리즘들은 이미 우리 뇌에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을까? 아니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까? 컴퓨터 과학의 발전은 눈부실 지경이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전통적인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뇌 기능의 일부만 흉내내고 있다. 뇌 감각 처리 과정의 첫 단계, 즉 뇌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0.2 내지 0.3초 동안만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뇌 처리 과정은 더 이상 피상적인 사실이 아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뇌는 얼굴이나 단어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단어를 문맥 속에 넣어 이해할 수 있으며 그걸 통합해 짧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리 과정은 깊은 사고가 따르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원칙보다 세세한 부분에 치우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훨씬 느리고 보다 의식적이고 보다 사색적인 이후 단계들에서 뇌는 비로소 오늘날의 기계들이 아직 전혀 해내지 못하는 능력들, 즉 추리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한다. 제 아무리 발전된 컴퓨터도 이 세상의 추상적 모델들을 구축하는 능력은 아직 인간 아기의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저런 모양을 잽싸게 인식하는 일 같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조차 오늘날의 컴퓨터 알고리즘들은 두 번째 문제를 안고 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인간 뇌에 비해 효율성이 한참 떨어진다는 것이다. 머신러닝의 최첨단 기능들 중에는 컴퓨터를 수백만 번, 많게는 수십억 번까지 훈련시키는 기능이 있다. 머신러닝은 이제 사실상 빅데이터와 같은 말이 되어 컴퓨터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가 없으면 새로운 상황에서 일반화하는 추상적 지식을 뽑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시 말해 그만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 아기와 컴퓨터 알고리즘의 이 시합에선 인간 아기가 손쉽게 이긴다. 아기들은 한두 번 넘게 반복하지 않고도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기들의 뇌는 극도로 적은 데이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첨단 컴퓨터들도 아직 갖지 못한 능력이다. 인간의 뇌 학습 알고리즘들은 종종 최적의 계산을 해낸다. 약간의 관찰만으로도 진술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컴퓨터 과학자들이 기계로 같은 성과를 내려 한다면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뇌에 추적된 많은 학습 알고리즘들, 예를 들어 관련 정보를 선정하고 확대할 수 있게 해주는 집중력, 또는 전날에 배운 것을 종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면이라는 독특한 알고리즘에서 영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을 갖춘 새로운 기계들이 이미 나오고 있으며 그 성능 또한 계속 개선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뇌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나온 한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가 아직 기계보다 뛰어난 것은 통계 전문가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 뇌는 끊임없이 확률과 불확실성을 다루면서 배우는 능력을 최적화한다. 진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축해 자신이 배운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확률에 대한 더없이 면밀한 관심이야말로 각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최근 실험 결과들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한다. 심지어 아기들도 확률을 이해한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내 회로에 확률 개념이 깊게 새겨진 듯하다. 아이들은 어린 과학자들처럼 행동한다. 뇌에는 이런저런 가설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가설들은 경험을 테스트하는 과학적 이론을 닮았다. 인간의 학습 논리에는 무의식적으로 확률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깊이 배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잘못된 가설을 배척하고 데이터와 맞아떨어지는 이론만 유지한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이런 확률을 활용해 외부 세계로부터 과학적 이론들을 획득한다. 오직 호모사피엔스만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사고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관측을 통해 생각의 타당성을 갖춘다. 지금 혁신적인 컴퓨터 알고리즘들이 새로운 버전의 학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 알고리즘은 토머스 베이즈 목사의 이름을 따 베이지안 알고리즘이라 불린다. 베이즈는 이미 18세기에 이 알고리즘의 기초를 세웠다. 내 예감에 베이지안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분야의 혁명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인간 과학자와 맞먹는 효율성을 가지고 수상적인 정보까지 끌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배움에 대한 우리의 현대 과학 탐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 붙은 1부에서 우리는 먼저 배운다는 게 인간이나 동물에게 또 알고리즘이나 기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규정할 것이다. 그 의미는 간단하다. 배운다는 것은 컴퓨터에서든 뇌 회로에서든 그 안에 외부 세계의 모델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걸어서 새로운 도시를 둘러볼 때 나는 마음속에 그 도시의 배치도를 그린다. 모든 거리와 골목이 나오는 일종의 미니어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아이는 자신의 뇌 회로에서 페달과 핸들의 움직임이 자전거 주행에 미치는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낸다. 마찬가지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걸 배우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눈, 코, 입의 다양한 모양과 그 조합들에 대한 견본 모델들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어떻게 적절한 내부 모델을 만들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뭔가를 배우는 사람의 마음은 조정 가능한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들을 가진 거대한 기계에 비유될 수 있다. 그 매개 변수들의 조합들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규정한다. 인간 뇌의 경우 매개 변수들은 뉴런, 즉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스냅스들로 개인에 따라 그 힘이 다를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첨단 컴퓨터의 경우 매개 변수들은 조정 가능한 무게들과 확률들이며 그것들이 각 가설의 힘을 규정한다. 이런 점에서 배운다는 것은 방대한 검색의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컴퓨터에서 학습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면 배움이 인간의 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컴퓨터와 인간 뇌의 기능들, 즉 컴퓨터 알고리즘과 뇌 알고리즘의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뇌 차원에서 배운다는 의미에 대해 더 선명한 그림을 얻게 된다. 과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학습 알고리즘들을 인간의 뇌만큼 강력하게 만들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사용해야 할 최적의 학습 알고리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배우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확률과 통계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과학자처럼 움직인다. 여기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 통계 전문가 같은 뇌 모델, 확률을 계산하는 뇌 회로 모델이 나오고 있다. 이 이론은 천성과 교육의 분업을 분명히 해준다. 먼저 유전자들이 선험적 가설을 위한 방대한 공간을 마련하면 그 뒤를 이어 환경이 외부 세계에 가장 잘 맞는 가설들을 선정한다. 가설 정립은 유전학에 의존하고 가설 선정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뇌의 작동 방식에 그대로 들어맞을까? 그리고 우리의 생물학적 회로들 안에서는 배움이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쌓을 때 우리의 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2부 우리의 뇌가 배우는 법에서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통해 살펴본다. 필적할 만한 경쟁 상대가 없는 학습 기계인 인간 아기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다. 최근의 데이터를 따르면 아기들은 그야말로 이론을 토대로 예측하는 어린 통계 전문가이다. 언어, 기하학, 숫자, 통계 분야에서 아기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직관력을 보면 아기는 결코 타블라 라사, 즉 백지 상태가 아니다. 아기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조직화되어 있으며 각종 가설들을 외부 세계로 투영한다. 그러면서도 가소성의 여지가 아주 많아 뇌에서 끊임없이 효율적인 시냅스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통계학적 기계 안에서 서로 상반되지 않고 천성과 교육이 힘을 합친다. 그 결과로 조직적이고 가소성까지 갖춘 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뇌 손상을 스스로 치유하고 진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읽기나 수학 같은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뇌 회로들을 재활용하는 독특한 능력의 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3부 배움의 뇌 기둥에서는 뇌를 오늘날 알려진 학습 도구들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학습 도구로 만들어주는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할 것이다. 뇌 기둥들, 이 뇌 필수 메커니즘이 우리의 학습 능력을 좌지우지한다. 배움의 첫 번째 기둥은 주의이다. 적절하다고 보는 신호들을 선정하고 확대하고 전파하는 뇌 회로들의 세트로 기억 속에서 그 신호들의 영향력을 100배 증가시켜준다. 배움의 두 번째 기둥은 적극적 참여이다. 소극적인 유기체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배우려면 동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가설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기둥,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의 뒷면은 에러 피드백이다. 세상이 예측과 전혀 달라 깜짝 놀랄 때마다 뇌에서는 에러 신호들이 퍼진다. 세상이 예측과 전혀 달라 깜짝 놀랄 때마다 뇌에서는 에러 신호들이 퍼진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우리의 내부 모델들을 바로잡고 부적절한 가설들을 제거하며 가장 정확한 가설들로 안정화시킨다. 배움의 네 번째 기둥은 통합이다. 시간이 지나면 뇌는 획득한 것들을 모아 장기 기억으로 보내며 뇌신경 원천들을 풀어 추가 학습을 한다. 이 통합 과정에서는 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수면은 활동이 정지되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더 빠른 속도로 과거 상태들을 재방문해 낮에 획득한 지식을 재암호화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배움의 뇌 기둥은 보편적이다. 아기와 아이,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성인이 자신의 학습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계속 이 뇌 기둥을 활용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뇌 기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걸 배우는 방식이다. 결론에서는 이 모든 과학적 발전의 현실적 결과들을 둘러볼 것이다. 학교와 집과 직장에서 우리의 습관 내지 관행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 놀이와 호기심, 사회와 집중,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뇌의 가장 큰 재능인 배움과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